네, 저희가 MBN이 뽑은 관심 지역 지금 방금 그림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어제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각 당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출구조사에 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납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화면으로 보시는 게 더 생생할 것 같은데요. 각 당의 표정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들을 통해서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 비명 행사 논란이 일었던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롱 대전이 벌어진 인천 괴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국정 퇴행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총선 압승을 이끈 이 당선인의 대권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논란이 일면서 선거에서 지면 이 당선인에게 화살이 향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대장동 변호사 오인방과 이재명 경기도 인사들이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재명 당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 공천이라는 주장도 결국 정당성을 얻게 됐습니다. 선거 전날까지도 재판을 받는 등 이 당선인의 유일한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도 당 차원에서 방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인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준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인 한동훈의 향후 행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길기범 기자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표정이 굳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짧게 소감을 남긴 후 곧바로 당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개표 결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긴 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받아들이긴 아쉬운 결과입니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전략과 공천 등을 주도했던 만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총선에 패한 정당 대표와 지도부는 총사퇴해왔던 만큼 한 위원장 사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었지만 이번 패배로 당내 입지나 당원들의 지지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 다만 일각에선 지난 총선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고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 지분이 많은 만큼 한 위원장이 패배를 수습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지역구도 있었습니다. 투표함이 열릴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팽팽했던 순간들을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리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대표 경합지 중 한 곳인 서울 광진을 선거구의 당선 윤곽은 마지막까지 안개 속이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맹추격하며 접전을 펼쳤고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천여 표 차이로 고 후보가 수성을 확정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한강벨트 동쪽을 사수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 광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최대 격전지 낙동강벨트에서도 치열한 혈투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북구 을 선거구에서는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북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한동안 1%포인트 내 득표차를 유지하며 초접전을 벌이다 개표 막판 박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하나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또 제가 약속드린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강원 원주갑 선거구에서도 진땀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가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개표가 시작되며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개표 막판 원 후보가 뒷심을 발휘했지만 결국 천여 표 차이로 박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당선인들의 이 환희의 첫 일성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번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지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김 기자님, 저희 일단 이번에 180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의석수를 두고 지금까지 여야가 좀 예상한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총 정리를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최소 목표 의석수는 단독 과반 151석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총선 결과 보면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총 175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40석을 기대했지만 109석을 확보했죠. 지난 총선 103석보다는 많이 얻었는데 사실상 참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최대 196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대 105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두 분 이제 김지영 기자가 설명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몇 년 전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군주 민수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교수들이. 그 말이 뭐냐면은 왕은 배고 그 민심은 물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심이라는 물이 배를 저는 뒤집은 거라고 봐요. 예, 그만큼 민심에 분노한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투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2년 전에 윤 대통령을 뽑은
그때 기대했던 모습하고 지금의 윤 대통령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2년 만에 중간 평가를 받은 게 결국은 2년간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통이라든가 낮은 자세로 임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해결 방안도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자세로 새 출발하면은 앞으로 기회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야권의 정권 심판론 바람이 거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지난 2년간 30%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해 왔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국민들이 쌓여왔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쌓여왔던 불만들이 이 총선에서 터진 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에 폭발을 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종섭 사태였고요. 그리고 대파로 상징되는 지록 위마, 그리고 2,000명 이 의대 정원에 대한 담화문,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그동안 그 2년 동안 누적해 왔던 불만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렇게 오만과 불통에 대한 중도층이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그 회초리를 든 것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바람이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교수님, 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민심이 이제 어떤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판세 분석을 조금 잘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 전략이나 판세 분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판세 분석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봅니다. 뭐 120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거는 100석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는 거의 뭐 비상이 걸렸었는데 너무 적게 잡을 수 없어서 의석수를 아예 잘 얘기를 안 할 정도였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을 메시지 관리나 정책이나 뭐 이런 면에서 대응책을 좀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뭔가 좀 같이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좀 따로 좀 논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패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 그때 지지율이 민주당이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더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려막기라든지 기존 국회의원들을 재활용하는 뭐 이런 식의 공천을 하다 보니까 좀 참신한 맛을 주지 못해가지고 선거 전략, 메시지, 정책 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 재벌들도 열심히 회장들이 뛰는 회사 망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로 혹시 본인을 좀 착각한 거 아닌가. 총선은 254개 지역구에 팀으로 뛰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 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패배한 쪽에 비판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지만은 이 비판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집권 여당의 선장인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김 기자, 한 위원장 오늘 어떤 다른 일정이나 입장이 나올 예정인가요? 오늘 한 위원장 별도 입장은 아직 준비된 게 없고요. 어제 그 참패에 약간 뭐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책임론 같은 것도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걸로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와 비교하는 그 이제 글들이나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지난 총선보다 6석 더 얻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총선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야 되는 국민들의 염원이 거기에 담겼었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당시에 103석을 얻는 그런 참패의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것도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이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런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얻은 109석은 지난번 총선에서의 103석보다 많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109석은
야당 코로나 시절의 103석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저는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권 전체에 대한 책임이에요. 특히 한동훈 체제가 이 친윤 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했습니다. 우리가 총선 기간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대파 논란인데 대통령이 875원 가격을 얘기했을 때 총선 후보들 중에 그 누구도 이거를 갖다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방어하게 급급했거든요. 이러한 지록이마가 특히 중도층,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저는 배경이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책임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신의 어떤 청신호가 펴졌다고 봐도 될까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정신호가 켜졌다고 봐야죠. 이번에 공천도 완전히 뭐 친명 위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순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측근들이 대부분 의원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는데 또 당대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권을 향해서 뭐 질주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다수석 그 200석에 가까운 그 이번에 175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비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협상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윤 대통령도 가지고 국민의힘도 가져야 되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권으로 가는데 또 하나 큰 요인은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네. 과거에 그 미국에서 그 워터게이트 있을 때 1972년 닉슨 대통령이 11월 달에 대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2개월 후에 그 미국 연방 법원에서 당사자들 5명을 50년형 징역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치 시계가랑 따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와 또 양문석 후보가 모두 국회 입성을 확정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도 거셌었는데요. 이게 민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까요? 선거 일주일 전부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 두 후보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막판태 역전극을 노렸는데 결과적으로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두 후보 모두 당선됐고 그 인근 지역들에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마치 이제 착시 현상,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비해서 의석수를 좀 더 얻다 보니까 이 영향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며칠 동안 읍소 전략을 펼쳤어요. 읍소 전략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면 개헌저지선, 이 100석을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고 이런 위기감이 결국은 전통적인 텃밭과 수도권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에서 이 소위 샤이보스들이 막판에 결집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것이 물론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100석 붕괴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보수의 결집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범야권이 190석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만약 이 범야권 200석이 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범야권 200석엔 좀 못 미치는 19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80석일 경우에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200석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다든지 또는 개헌 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여의도에서 이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정치인들의 복귀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은 일찌감치 승부를 확정지었는데 무소속 최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도 피말리는 접전 끝에 패배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헌정사상 역대 최고령 지역구 당선인 신분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1942년 6월생으로 만 81세인 박 당선인은 임기가 종료되는 2028년엔 85세가 됩니다. 박 당선인 이전엔 고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이 18대 총선 당시에 만 76세로 최고령 지역구 당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도 이변 없이 낙승했습니다. 전주시병 지역구 현역이자 당내 경선을 치렀던 김성주 의원과의 경쟁이 정 당선인이 넘어야 했던 사실상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호남에서는 본선보다는 경선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광주든 전남이든 전북이든 현역 의원과 싸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경쟁이에요. 만 42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던 정 당선인은 5선 고지에 오른 지금 어느덧 만으로 70세가 됐습니다. 반면에 경북 경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 조지현 당선인에게 석패했습니다. 최 후보는 올해 만으로 69살에다 4선 의원인 반면에 조 후보는 37살의 정치 신인에 불과했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초접전 끝에 조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전체를 석권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과거 발언 논란에 또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후보도 있었죠. 이 후보들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까요?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말 논란을 빚었던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상납에 동원됐다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에 고발됐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 비판하며 성적 표현을 언급해 논란을 더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확정 이후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도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 당선됐습니다. 양 후보는 과거 대학생이던 딸의 이름으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 성수동 부동산 취득과 증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밀려 결국 낙선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면서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린 민주당 후보들도 나란히 여의도에 재입성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강성 인사들인데 이제 국회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퇴의 압박 속에서도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마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충지인 한강벨트 서울 중성동갑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리고 또 성동에서 더 나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전 당선인은 지역구 터줏대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컷오프된 후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강남 을에서 당선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해 3선 중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추미애 후보도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추 당선인은 친윤 호위무사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불과 1.17%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6선 의원으로서 첫 여성 국회의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와 용인에서 출마한 이현주 후보는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지은 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만큼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여전사 3인방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명룡대전에서 여유 있게 승리하고 또 당의 승리까지 이끌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렇다 할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권에서는 잠룡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먼저 성남 분당갑에서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질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4선 고지에 올라선 겁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아픔을 딛고 4년 만에 동작을을 탈환했습니다. 5선 중진으로서 국회에 재입성하며 당권에 이어 대권까지 내달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22대 국회는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경남 양산을에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도 꼽히는 김두관 후보를 제친 김태호 당선인도 대권 가도에 올라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의 낙동강벨트 사수 요청을 수용하고 결국 임무를 완수해내면서 당내 입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비록 패배했지만 민주당 텃밭에서 승부수를 띄워 정치적 몸집을 불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홀로서기에 나섰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와 지역구 4선에 도전한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 모두 원내 입성에 실패해 향후 행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무난하게 원내 3당에 오른 것과 달리 이외 제3지대 정당들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접전 끝에 당선되며 화제를 모았지만 나머지 지역구 후보는 모두 낙선했고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입니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을 확정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전 4기 도전 끝에 당선된 이 대표는 동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변을 이끌어냈음에도 개혁신당은 나머지 후보가 지역구에서 모두 낙선하며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 역시 이낙연, 홍영표 등 후보들이 줄줄이 패배하며 김종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4선 심상정 후보마저 낙선한 녹색정의당은 창당 12년 만에 처음으로 원외정당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봐도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이외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개혁신당만이 한 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3지대 정당들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원인으로는 조국 혁신당의 갑작스런 돌풍이 꼽힙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무당층,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조국 혁신당이 대거 흡수하면서 제3지대 세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의 대안임을 자처했던 제3지대 정당들의 부진으로 여야 강대강 대결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총선 2024 대한민국 국민의 1분의 2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뜬 눈으로 새벽 지샌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22대 총선 결과를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MBN이 꼽은 관심 지역 12곳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가 50.9%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중구 성동갑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52.6%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부산 최대 격전지였죠. 부산 북구갑입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2.3%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졌던 곳이죠. 인천 계양을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4.1%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 분당갑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3.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남 양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51.1%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가보죠.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51.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서울 광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고민정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네요. 민주당 고민정 후보 50.4%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54.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경기 수원병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 55.4%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경기 화성을에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42.4%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세 번째 리턴 매치가 펼쳐졌던 곳이죠. 충남 공주부여 청양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50.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22대 총선 개표 현황 주요 관심 지역구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22대 의원들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과 직결된 법을 만들어갈 텐데요. 국민을 위한 밝은 미래 만들어주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0 총선 투표율은 잠정 집계 결과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각 당이 내세운 심판론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2,966만 313명이 22대 총선에 참여해 6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높은 투표율은 사전투표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2016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5, 60대가 사전투표자의 45%가량을 차지했고 40대와 7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야가 선거 전면에 내세운 각각의 심판론도 전체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뭔 짓이든 다 할 200석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는 세종의 투표율이 70.2%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광주, 전북은 평균 이상, 대구, 경북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 여기에 범야권까지 합하면 180석 넘게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지만 참패를 면치 못했는데요. 장덕진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을 확보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범야권인 조국혁신당까지 12석을 확보할 걸로 예상되면서 180석을 넘어섰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굉장히 높고 또 인민정 파탄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분노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밀의 의석을 앞에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확보할 전망이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참패했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제3지대 정당들도 고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후보가 홀로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고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낙선하며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양당 구도를 깨뜨리겠다는 구호가 표심을 잡지 못한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정부 여당 그리고 야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함께 보시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윤영걸 전 외경다큐 대표,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지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 명룡대전 먼저 얘기하겠는데요. 펼쳐진 이 격전지 인천 계양 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000표가 넘는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의 향후 입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윤 대표님, 원희룡 후보의 득과 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원희룡 의원은 뭐 지긴 졌지만은 오히려 선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출마는 했지만은 계양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로 봐진 거죠. 네. 그리고 계양을이 또 민주당 텃밭이니까 원희룡 의원은 후보는 오히려 이번에 패배했지만은 정치적인 자산을 더 축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 심판론을 원희룡 후보가 극복하지는 못했지만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장렬히 싸우다가 어떻게 보면 전사한 꼴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재기의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좀 굵직한 후보들의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충남 쪽에서는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인 이 박수현 후보가 이 정진석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 뭐 5번째 리턴 매치, 그리고 뭐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굉장히 뭐 중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번 승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세 번째 맞붙었어요. 네. 세 번째 맞붙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본인으로서도 감격적이길 테지만 이거는 충청권 전체 판세와 연관시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지난번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의석을 얻은 거, 이거는 높은 투표율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도 높았지만 서울이 본 투표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민주당이 좀 우세한 그 경향이 있고 네. 본 투표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경향이 있는데 특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이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의 이 보수의 결집, 그것도 후보가 이제 친윤 색채가 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됐는데 충청은 이 샤이 보수의 결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형적인 스윙 보터예요. 충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왜 부산과 서울 일각, 수도권 일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보수의 결집이 일부 지역에서는 일어났는데 왜 충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 부분은 충청이 이번에 지난번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대승을 하게 된 배경은 충청권이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다. 그 바람을 타고 지난번에도 이제 아깝게 석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역 유권자들이 기회를 한번 준 거 아닌가. 이대로 3번 떨어뜨리기에는 좀 아까운 인물, 이렇게 좀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남부 지역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두고도 여야가 혈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인데요. 윤 대표님, 민심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여기 반도체 벨트. 아무래도 반도체 벨트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 평택, 수원, 용인 뭐 이쪽 아닙니까? 새로 이제 반도체 단지도 들어서고 관련 공업 지역도 많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그 강세를 나타냈죠. 다만 이제 그 화성 쪽에서 이준석 대표만 이제 그 승리를 한 꼴이죠. 공영훈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저는 이 반도체 벨트라는 말 자체를 규정한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에 좀 문제가 있었나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묶으니까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뚝이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데 그걸 이기려면은 지역 아주 토착, 지역에 강한 그 인사들을 좀 공천했어야 되는데 그 장관 출신 임명하고 또 연구원 출신 임명하고 그냥 그 내려 꽂듯이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다 또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는 김준혁 후보가 막말 실언으로 굉장히 위기 겪었는데 또 파 875원 프레임에 굉장히 고생할 때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게 한 단값이 아니라 파 한 뿌리 값이다. 그 말만 안 했어도 아마 저는 이겼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총체적으로 반도체 단지 벨트를 묶은 것도 과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천도 저는 지역 밀착형 임무를 하지 않고 공천 미스도 있고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아서 정권 심판론이 강했다. 그 벽을 뚫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 교수님은 이 반도체 벨트 민심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뭐 저도 반도체 벨트라는 네이밍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네이밍이에요. 민주당은 수원 불패를 벌써 몇 번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의 전석을 좀 휩쓸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보수 언론 또 국민의힘이 이 김준혁 후보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어요. 단 옆으로 한 곳도 영향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설 논란, 후보 자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마침 이제 이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대파, 이거 사실은 이게 대파 한 뿌리가 아니라 이건 전형적인 지록이마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들은 이거기서 정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이런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지록이마에 분노를 한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네이밍도 잘못됐고 이게 또 단순하게 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지난 지방선거 또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인구 구성의 변화,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높은 결집도가 모이는 곳이 이제 경기도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단순하게 뭐 후보 바꾼다고 해서 앞으로 되찾기 어려운 지역이다. 좀 이 경기도를 갖다가 좀 다시 되찾기 위한 국민의힘은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도체 벨트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야가 집중한 곳 보면은 낙동강 벨트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좀 특히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지영 기자, 이 반도체 벨트 결과 어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한강 벨트나 반도체 벨트는 민주당이 좀 우세했는데 이곳 낙동강 벨트 좀 달랐습니다. 접전을 벌인 낙동강 벨트 총 10석이 걸려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7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북구 갑과 김해 갑, 김해 을 이렇게 3곳만 사수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과 그리고 범야권 200석 압승 분위기가 오히려 보수 결집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에서 의석 절반 확보 목표를 세웠지만 전체 18곳 중 단 한 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낙동강 벨트에 포함된 부산 북구 갑만 차지한 건데요. 민주당 전재수 후보, 재선 후보죠. 이곳에 전략 배치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이기면서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 우세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영글 대표님,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낙동강 벨트 위험하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에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 진주 저쪽까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낙동강 벨트 10석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7석을 사수했어요. 저는 6.25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강 무너졌죠. 반도체 벨트 중원이 무너졌죠. 낙동강까지 갔는데 다부동 전투 백선엽 장군 열심히 싸워가지고 낙동강 지켜냈잖아요. 이번에 부산 경남 민심이 낙동강은 살려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거 아닌가. 낙동강 벨트 무너졌으면은 국민의 야당이 200석이 넘거든요. 그러면 개헌, 대통령 탄핵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도와준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쪽 가서 뭐 부재자 투표도 하고 미리미리 또 부산대학 병원도 가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열심히 했잖아요. 또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 열심히 뛰니까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렇죠. 부산 경남의 정서를 좀 전직 대통령이 국민 화합, 통합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진영 갈라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낙동강을 살려준 게 국민들의 명령이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더 겸손하게 국민의 때 굽히는 그런 거래라. 처음에 그 낙동강 벨트 반감 시작된 게 뭐냐면은 조국이 조민 딸까지 저렇게 벌금 1,000만 원에다 기소한 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대통령 부인은 핸드백은 왜 놔두고 조민 딸까지 부모에 의해서 딸까지 그러냐. 그게 부산 민심을 자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민심이 저렇게 택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다시금 겸손하게 좀 돌아가라는 그런 하늘의 명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교수님. 사실은 이제 낙동강 벨트의 승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읍소 작전이 이 지역에서 통한 것뿐이에요. 즉 백석 저지선이 무너져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이 폭망하고 탄핵돼서 쫓겨날까 봐 안쓰럽고 불쌍해서 샤이보스가 결집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텃밭만 믿고 정치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부산에서의 그 실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샤이보스의 결집으로 묻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소위 텃밭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당으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탄핵되는 거 막아주는 거 정도의 수준이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쪽 다 뭐 치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다른 분석 내놓으셨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럼 다음 한강벨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중성동갑은 서울 한강벨트의 격전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 박 교수님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지난 대선, 지선 그 서울에서 이제 민주당이 충격적인 패배를 거듭했었거든요. 그 패배의 진원지가 한강벨트였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이 소위 정책의 실패, 이거에 따른 성남 민심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던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한강벨트를 이제 다수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서울 이 수성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도 바뀌었고요. 또 부동산 민심, 성남 민심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정권 심판론의 이 바람 선거로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서울의 이런 그 인구 구성과 유권자 구성 또 한강벨트의 존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다시금 이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에게 짧게 질문 하나씩만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뭐 곧 바로 전당대회 펼쳐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전국 어떻게 전망이 되실 것 같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증오 분열을 부추기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거든요. 선거 끝나니까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방에 대한 적의 비토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표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증오 분열의 정치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더 세질 거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좀 힘들더라도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준엄한 명령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해서 나서라 이거거든요.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이 민생 파탄이니 정권 심판이니 했는데 잘못한 거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잘못한 건 없는데 태도에 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더 낮은 자세로, 야당에 대해서도 더 낮은 자세로 대화와 소통에 임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시간 나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어떻게 야당하고 대화했는지 그거 좀 한번 책도 보고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갈도 치고요. 야당을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해방 남북전쟁을 끝냈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3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박 교수님.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형식적인 사과로 이번 그 국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더 큰 불행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서서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많은 실정과 실책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야당을 실체적 대화의 파트너, 협력의 파트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용산은 다 바꿔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이번 선거가, 선거의 결과가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걸 전 매경다표 대표님,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지영 정치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이 선거구를 옮기는 건 본인의 터전을 모두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험난한 땅, 험지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2달 앞두고 오선 중진 서병수 후보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후보는 부산 진구갑인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 북구갑에 출마했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서 후보가 현역 전재수 당선인에 지면서 국민의힘은 험지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서울 종로와 강남을 4선 출신 박진 국민의힘 후보도 험지인 서대문을에 출마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인 김영호 당선인의 벽은 높았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3선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서초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초에서의 저의 도전은 저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위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초의 보수 지지세는 이번에도 높았습니다. 5차례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는 원희룡 후보는 인천 계양을 해서 첫 패배를 안았고 서울 강남갑을 떠나 구로울에서 재선에 도전한 태영호 후보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험지 출마를 불사한 후보 대부분이 아쉬움을 삼킨 가운데 지역구를 경남 양산을로 옮긴 3선 김태호 후보는 현역 김두관 의원을 꺾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총선 상황실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택의 날이 마감했습니다. 어제 치러졌던 22대 총선 결과를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MBN이 꼽은 관심 지역 12곳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박상원 후보가 50.9%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 성동갑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 52.6%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부산 북구갑입니다. 부산 최대 격전지였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2.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펼쳐졌던 인천 계양을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4.1%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 분당갑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3.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곳 경남 양산을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51.1%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51.8%의 득표율로 당선입니다. 현역 고민정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51.5%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서울 영등포 갑 살펴봅니다.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54.5%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기 수원병에서는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55.4%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기 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42.4% 득표하며 당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 충남 공주부여 청양인데요. 세 번째 리턴 매치가 펼쳐졌던 곳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50.7%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고요.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일요일에는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북부에는 비가, 호남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영서 북부와 호남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9도, 대구 10.5도, 광주는 12.8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22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